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소입니다. 저는 작전장교 예민수고요. 네, 저는 초보개미 김쌤입니다. 네, 홍춘욱 박사님과 이번 주제 아주 관심 있으실 만한 얘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네, 오늘 섹스피어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냐 이 답을 훈련교관 홍춘욱 박사님께 일단 드릴 건데요. 네. 최근에 책을 워낙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 쓰신 책 제목이 네. 네. 디플레 전쟁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쌤이 한번 살짝 책값이 얼마인지 한번 살짝 봐주세요.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예, 책값 뭐 적정한 네, 책값 착하네. 디플레 전쟁. 네. 이 책은 이제 디플레가 올 것을 좀 우려해서 혹은 논쟁이 돼서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현상 자체는 국내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다시 마이너스로. 그것만 보면 디플레 전조가 맞네요. 예. 네. 팩트부터 좀 팩트 체크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감소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 불과 한 해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불과 0.4% 올랐는데 작년 연간으로. 예, 연간으로 0.4% 올랐는데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월간 단위로도 이제 마이너스를 네. 기록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경제가 나쁜 탓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제 유가가 너무 급락해서 특히 그 4월달 20일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37불 갔잖아요. 사상 아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그런 거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꼭 오래 사실 작정이시군요. 약간 토르다시는 얘기를 왜냐하면 네. 천연가스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따뜻했대요. 지난 겨울 북반구가 별로 안 추웠답니다. 그러면 이 천연가스가 대부분 난방으로 쓰이는데 네. 특히 그 재고를 쌓아놓기가 원유보다도 더 어려운 면이 좀 있대요. 가스가요? 보관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마이너스 선물 가격은 뭐 이번에 처음 봤지만 네. 다른 상품에서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얼마 전에 뵈가지고 예. 무섭더라고요. 야, 이게 돌아가면서 빠지는 건가 싶기도 어쨌든 하고요. 그 영향으로 물가는 좀 지금, 빠졌는데 그걸 제외하고 봐도 0.1% 상승에 그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물가의 변동성이 큰 게 식료품하고 에너지 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 뭐 날이 엄청 덥고 그러면 농작물들 다 타 죽고 그러면 우리 그 과실 채소류 가격 급등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식료품하고 석유류 제품 이런 에너지 제품들을 제외하고 물가를 많이 보는데 그것도 아무튼 지금 거의 제로 수준에 붙어 있으니까 꼭 원유 가격 폭락 때문에 마이너스 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이제 더 걱정이 뭐냐면 환율이 한 100원 떨어졌어요 벌써. 네, 그러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1,300원 환율 보셨잖아요. 1,202원, 7원 초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도 좀 올라서 사실 국제 유가나 이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좀 막아주는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달러가 그렇게 강하다가 약세잖아요. 가니까. 물론 뭐 좋은 일입니다. 왜 이게 좋은 일이냐면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만 가니까 강세인 거잖아요. 그죠? 네. 달러를 전부 달러만 좋아하니까 강세였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이제 숨을 좀 달러는 왜 강세가? 달러 그래서 달러인가? 제 여담 한번 할게요. Dollars. 이것 갖다 오셨잖아요. 네. 발음 달러가 너무 좋은데요. 달러가 왜 달러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 달러 얘기 하나 해야 되겠 달러라는 네네. 게 옛날에 유럽에서 네네. 금광을 캐로 유럽의 그 독일 지역인가 어디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지역이 요한 스킴 탈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화폐가 있었는데 요한 스킴 탈러 너무 길잖아. 네네. 줄여갖고 탈러 하다가 요즘에 그 달러가 어원이 지어내신 거죠. 네, 지어낸 거니까 지금- 아니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요? 저를 너무 그리고 웃기는데. 근데 금광은 아니고 네. 은광이 은광이었구나. 아. 네, 그래서 그죠? 독일이 은의 산지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거기가 산지. 은화 만들어내고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서 네. 돈의 상징이 음. 탈러가 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면서 아, 네. 그래요? 미국 달러의 기원이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Dollars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저를 몇 킬로 샜는데 어쨌든 그러면 네네네. 김쌤은 최근에 식사하거나 뭐 물건 사거나 네네. 했을 때 실제로 물건값이 옛날보다 내렸어요, 올랐어요? 요즘에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조금 내렸나요? 사실은 내리긴 뭘 내려? 올랐죠. 예.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린 게 일부고요. 사실은 오른 것도 꽤 있습니다. 아니 밥값 계속 오르잖아요. 무엇보다 요새 많이 오른 게 네. 샤넬,
샤넬, 저 샤넬 어쨌든 명품 안 물론 이제 사서. 공산품 가격은 내린 네네. 효과가 맞습니다. 있는 게 옛날 같은 가격으로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제품들을 사거든요. 맞습니다. 내린 효과가 있겠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어쨌든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조금 시선 올랐다. 물가는 올랐어요. 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실제 왜 이제 이런 체감이 나타나는지를 네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 분석을 좀 해보자면 네. 소득 수준 따라 다르고요. 아. 연령 따라 물가는 다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신선식품 물가라고 불리는 부분은 이번에 네. 좀 오른 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거마저 안 올랐으면 이렇게 이번 좀 물가 마이너스 상승률이 포인트 굉장히 컸겠죠. 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언컨택트 세상에 왔잖아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아침에 새벽 배송해주는 업체들도 쓰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쿠폰을 그렇게 잘 주더니 안 줘요. 네, 다들 몰려서 지금 아예 물류나 이런 쪽에서 호황을 누리는 데도 있는 거죠. 그런 데에 사람들이 쏠리고 더 나가서 우리 마스크 사태 기억나시죠? 네네. 그래서 품귀 현상 네. 어떤 그런 기억은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가격을 인상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장 제가 대표적인 마음 아픈 사례를 제가 하나만 그냥 네.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모 대학가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꽃집들이 여러 곳 있어요. 꽃집 어렵죠. 예, 근데 2월부터 이제 사태가 시작돼서 졸업식, 입학식,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발렌타인데이, 어버이날. 어버이날까지 네. 지금 맞아. 1년에 가장 꽃 소비가 굉장히 많은 기간들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큰 통에다가 담아서 꽃을 이렇게 팔고 계시는데 네. 뭐 얼마에 가져가세요 하면서 그냥 거의 그 헐값에 주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아프네요. 맴이 네. 아프네. 네, 그죠? 예, 그래서 진짜로. 늘 자주 지나가면서 가끔씩 시간이 있을 때마다 꽃을 사가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괜히 꽃 사서 사모님에게 예, 드리시고. 드렸는데 이제 멋있다. 좋아하더라고요. 멋있다. 좋아하는데 좋아해? 저는 욕 먹는데 이런 거 왜 사봤어? 그러고. 저희는 아직 약간 로맨스가 아, 남아 있는 것 너무 같고요. 좋으네요. 네. 아무튼 갖다 주면서 왜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잘못한 거 있지? 이제 보통 부부 사이는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게요. 너 네.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그래서 꽃 사가면 그런 건가요? 뭔가 네. 잘못한 아니야, 게 있지. 일부 그런 아, 분들이 일부 있다. 그런 일부 분들이 있고. 박사님 많으시고. 예, 외사가 한국보다 낫죠. 그래도. 네네. 그랬더니 너무 싸서 그리고 좀 자주 뵀던 분인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샀다. 사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만큼 가격이라는 게 저희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상적으로 남는 것들은 가격이 오른 거는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아요. 맞아요. 맞아요. 떨어진 떨어진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당연한 또 걸로 받아들여요. 품질이 개선돼야 당연한 거고 또 맞아요. 네. 동일 품질이면 가격은 사실 내린 건데. 그러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D의 공포라고요. 맞아요. 네.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있기 전부터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위기까지 온 건데 자, 인플레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D의 공포, 디플레 우려는 아직까지도 만연하다 아니면 사라졌다? 디플레는 어떻습니까? 만연하죠. 아, 만연합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경제 내 재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에요. 꽃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네. 꽃은 재고가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아, 꽃 이야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구나. 예, 그렇죠. 다, 예, 이유가 다 있어요.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시군요. 네. 그래서 꽃이야 그냥 마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재고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물론 마음 아프게 해결돼요. 네. 그러나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네네. 최근 들어서서 모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서 철수했다는 그런 뉴스도 듣고 그러셨을 텐데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충격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 캐파라고 그러는데요. 네. 상당히 큰 공장이죠. 뭐 당장 소화리 공장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100만 대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90만 대 팔렸다. 한 해. 인기가 없었던 거죠. 불황이 왔던 거죠. 그러면 10만 대의 재고가 쌓이니까 연식이 바뀌면 할인해 주죠. 그럼 기억나실 거예요. 자동차 생산된 해가 달라지면 가격이 중고차에서도 손해를 보고 하는 면이 있으니까 깎아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해 잘해서 105만 대를 팔았어요.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 직전에 5만 90만 대였으니까 5만 대의 재고가 그 다음에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V자 회복을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었던 해의 생산 차질, 그러니까 그 판매하지 못했던 분들의 부담은 그 뒤로도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 거냐?
경제 분석가들 따라 다 다릅니다만 미국 2분기 성장률이 대략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고된 사람이 4월 한 달에만 2천만 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안 팔리는 물건의 재고가 쌓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로 인해서 연쇄적인 문제가 그 다음 해, 다다음 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굉장히 잘 넘긴 편에 속하는데 선진국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발생했던 과잉 재고, 자동차라든가 건설 부문이라든가 또는 금융 부문에 생긴 그 안 팔린 물건의 재고를 터는데 얼마 걸렸냐면 6년 걸렸어요. 예. 그래서 2014년이 돼서야 간신히 재고를 털고 15년부터 금리 인상한 거거든요. 미국 중앙은행이 괜히 15년부터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닙니다. 14년에야 간신히 다 털었던 거예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 발생한 충격이 2008년보다 물론 덜하겠죠. 왜냐하면 네. 2008년은 금융위기여서 은행이 망해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그냥 시스템 위기가 왔죠. 시스템 위기가 왔다면 이번에는 실물 충격.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소비를 못하면서 생긴 충격이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이번에는 단기로 세게 와서 금방 회복될 거라 기대는 하는데 이번에 발생했던 이 과잉 재고 문제를 터는데 시간이 꽤 낙관적으로 걸린다. 봐도 1, 2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플레를 이야기하기는 지금 좀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저물가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이렇게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좀 서서히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은 서서히 그 이전부터 이전부터 네. 이게 이제 경제 내 과잉 재고의 문제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가동률이라고 있거든요. 이 가동률이 뭐냐? 공장 가동률. 그렇죠. 그래서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 캐파가 100이다. 그러면 지금 얼마 생산하고 있냐를 측정한 게 가동률인데 네.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벌써 8년 전이죠. 그때부터 계속 재고 문제가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7년 반짝 반도체 호황으로 좀 좋아지나 했었는데 이번에 이걸 우리가 맞아가지고 코로나 쇼크를 맞아서 경제가 아직 과잉 재고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쇼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나타난 흐름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공산품들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많이 빠지지만 기업들 대해서 정부가 회사채 사주고 또 기간산업 펀드 만들어서 돈 대주잖아요. 이 코로나 쇼크로 정말 어려워진 건지 원래 어려웠는데 코로나 쇼크 때문에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 경제는 일단 2012-13년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단 한 번도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 그 2%를 한 번도 넘지 못하다가 심지어 2019년에는 0.4%까지 떨어지고 올해는 마이너스. 월간으로이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건 쉽게 보아넘길 일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전부터 소위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D의 공포,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R의 공포, 리세션. 우려들이 계속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사태가 나타나면서 디플레이가 나오는 건데 디플레이가 좋을까요? 인플레가 좋을까요? 둘 다 안 좋겠죠. 둘 다 안 좋아요. 정답이네요. 네, 디플레가 오면 디플레 걱정하는데 디플레 오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물가 낮아져? 그러면 생활비 가지고 물건 싸게 사고 나쁜 게 뭐야? 네, 그러니까 그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장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재고가 쌓인 공장의 그 다음 스텝이 뭐가 될지를 생각해 보잖아요.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고 또 제품 가격을 인하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또는 예전 같으면 돈 받고 팔았을 옵션 이런 거를 공짜로 붙여주면서 어떻게든 판매 가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서비스를 늘리게 되는 건 다 기업의 입장에서 마진 축소잖아요. 또는 자칫하면 적자가 나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이제 파트타임 구조조정하는 계약직 근로자들부터 먼저 또는 하청 근로자들부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건값 싸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득이 그냥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건값 떨어지면 좋죠. 그렇죠. 근데 소득이 유지될 수 소득도 유지되고 일자리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건값 떨어지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긍정적인 거죠. 대표적인 게 2014년에 벌어졌던 국제 유가 하락 같은 경우에 주식 시장이 그 뒤에 2015년에 오히려 좋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100불에서 20불로 그때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는 디플레 걱정 안 하는 게 딴 건 다 가만히 있고 그것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산업 특정의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생했지만 경제 전체로만 놓고 본다면 성장률은 2015년 좀 반등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 전체적인 공급 능력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수요만 둔화되면 재고 문제로 인해서 결국 고용 불안으로 가고 이게 임금 삭감이나 혹은 해고로 가게 될까를 지금 걱정해서 전 세계 정부가 그거 일시적이니까 사람 자르지 말아주세요. 또는 사람을 잘랐더라도 실업수당을 후하게 줄 테니까 다들 너무 이 기회가 지나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라고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네. 이게 만성화되는 걸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에 대한 경기 침체한 우려들을 우리가 좀 안고 있었고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투자자들이 우리 또 이 개미들이 헷갈리는 건 그러면 계속 디플레 걱정을 해야지 인플레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거니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인플레를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논리는 돈을 네. 그렇게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겠냐라는 건데요. 그건 이제 나중 일이죠.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실물, 다시 말해서 기업에게 가고 가게에게 가면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돈을 풀긴 풀었는데 그 돈이 실물 경제, 가게와 기업에게 가기보다 자산 시장 또는 뭐 그냥 금융 시장 내에서만 뱅뱅 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즉 부동자금 형태로만 시장에 뱅뱅 돌지 그게 실물 경제에 가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를 제가 하나만 소개하자면 네. 초과 지준이라는 건데 오늘 경제 공부 한번 해보죠. 네, 예를 제대로 들어서 하네요. 이제 어떤 은행이 있습니다. 100만 불의 예금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럼 100만 불의 예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다 100만 불을 대출해 줬다가 어느 날 고객들이 저 100만 불 돈을 인출하겠습니다. 이자 필요 없어요. 하고 오는 순간 그 100만 불을 남한테 이미 대출해 줬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금 제도 리저브를 디파지터리 리저브라는 걸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10%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100만 불 들어오면 10만 불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네. 가장 믿을 수 있는 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네네. 이 중앙은행에다 맡기는 걸 바고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급준비금은 10%만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근데 지금 저 기준이 10%니까 법률 그러니까 한도가. 예금의 10%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기준을 넘어선 걸 익세스 리저브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초과 지준이라고 그냥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 3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렇게 힘을 써서 돈을 풀었는데 양쪽 완화를 하면서 7조 달러를 풀었더니 그 돈의 대부분이 절반 3조가 정도는 자기 근거로 다시 와 다시 있어. 들어와 있어. 중앙은행 입장에서. 왜냐하면 은행들 입장에서 무섭거든요. 네. 양쪽 완화 덕분에 보유하고 있었던 정부 채권을 연준이 사주니까 네. 너무 좋죠. 수익은 납니다. 근데 그 돈을 들고 자 그러면 대출해 주러 가게로 갈까 기업으로 갈까 하고 딱 가봤더니 야 이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거 돈을 빌려주면 이거 떼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2008년에 그때 금융기관들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공적자금 투입돼서 은행들 다 망할 뻔했던 거를 네, 전부 지금도 맞아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공포가 야, 이거 이러다 우리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고 그 돈을 다시 중앙은행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채권을 사주고 주식을 사주고 회사채를 사주면 아니, 주식은 안 사지만 아무튼 회사채와 채권을 사주면 그 돈을 들고 다시 중앙은행에 맡겨. 네. 들고 도네요. 이게 바로 금융기관에서만 맹맹 논다라는 의미의 정확한 뜻입니다.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소위 마금이라는 얘기는 안 써요. 사실 마통이라는 얘기 쓰는데 마통, 마이너스 금리 통장, 얘기를 이제 좀 거론하고 있는 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금리 오해하는 게 개인들이 뭐 은행에 가면 100만 원 맡겨서 1년 있다가 99만 원 찾는 게 아니고 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길 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서 돈 좀 빌려줘라. 밀어내라. 벌칙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벌칙을 페널티 주는 거죠. 아니 은행에 대해서 무슨 대출을 그렇게 안 하니? 너 은행 맞아? 그러면 라이센스 반납해? 이럴 수는 없으니까 벌금 좀 내.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제 디플레이션도 나쁘고 인플레이션도 나쁘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떻게 더 나쁠까요? 디플레이션이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치나요? 맞아요. 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디플레가 제일 무섭고요.
이제 인플레가 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상해서 돈줄을 쬐버리면 끝나는데 디플레는 제로금리가 한계가 있어서 제로금리를 아까도 방금 우리 네. 예 기자님 이야기하신 네. 것처럼 이걸 그 일반 고객들한테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금고에 다 넣어버리면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할 이유가 그렇지, 없잖아요. 이유가 그러면 없죠. 네. 경제는 더 나빠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음. 일본에서 가장 잘 되는 게 금고라며요. 음. 금고 열어주고.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금고도 진짜예요? 번호도 까먹어서 금고 열어주는 어머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업이 활성화되는구나. 예, 그런 아.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와. 그 치매라는 게 무섭잖아요. 음. 그래서 그 노인들이 또 아무래도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가능성들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가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경제가 회복될 때 경제 내에 다시 대출로 그렇죠. 돌아다니는 기업에 건데 가든 은행에 전부 가든. 집안에 들어가 버리게 음. 되면 통화가 잠겨버리고 음. 이게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화폐 유통 속도가 마이너스 되고 감소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 안 하면 끝나니까.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방법은 결국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그 중앙 정부가 연준이 아니라 네. 각국 정부가 네. 재정을 네, 펴내나요? 재정을 쓰는 게 음. 디플레를 퇴치하는 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얼마 전 그 국민 유럽 재난 예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우리 재난지원금 그러면 2차도 받아야겠네. 예, 저는 네.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부가 필요하고 저도 음. 분명히 재난지원금 형태로 돈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자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네. 별로 좋은 정책은 아, 아니다라고 네. 봅니다만 안 하는 것보단 훨 이 음. 급박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꽃집 사례에서 네. 보는 네, 것처럼 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기업들은 구조조정 펀드라든가 기간산업 펀드라든가 회사채 펀드로 도와줄 수 있는데 작은 자영업자들은 그냥 임대 놓습니다라는 간판에 그냥 이렇게 맞아요. 공실 이렇게 붙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잖아요. 코로나가 안 왔으면 뭐 말씀하신 우리 박사님 같은 이코노미스트나 학자들이나 혹은 뭐 야당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준다 택도 없는 소리죠. 뭐를 해줘도 맞아요. 얘기 나왔을 텐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보고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네. 디플레의 공포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맞습니다. 다만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은 그렇게 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인데 근데 월가에서 IB들이나 이렇게 뭐 헤지펀드들이나 자금들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서 베팅하고 그런다면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장기 자산 배분에 있어서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때 돈을 버는 자산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네. 세상에는. 그러니까 디플레가 발생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산이 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 투자를 부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고 왜냐하면 만에 하나 경제 위기가 올 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 채권이니까 좋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날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자산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면 커머디티 상품이잖아요. 예, 실물이라고 실물이라고 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산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디플레이션 공포가 너무 심해서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다 보면 이게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지금은 비관론이 많지만 성공을 거둘 경우에는 이 자산의 가격들이 급등할 때 그때 쫓아가기 어려우니까 미리 가격이 하락한 자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일정 가지라는 부분. 차원. 예.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저도 찬성이고요. 다만 인플레가 날 테니까 뭐 네네. 돈은 휴지조각이 될 테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들이 금융권 내에서만 뱅뱅 돌고 있지 네. 실물로 거의 안 가고 화폐의 유통 속도, 집집에 전부 금고로 들어가고 있는 돈이 더디고. 너무 많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니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올 때는 저희 채권에 투자하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올 땐 실물에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채권에 지금은 이제 디플레를 어떻게든 네. 막기 위해서 네. 인플레를 유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정책을 리플레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아, 예. 인플레를 네. 다시 부른다. 리플레이션이요. 예. 아, 네. 그게 리플레이션 네네. 정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리플레이션 정책이 부를 때 할 때 가장 좋은 자산이 주식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주식이네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인데 이거는 디플레 시대에 훼손됩니다.
우리는 기승전 주식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은 두 번째가 뭐냐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기대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설비를 가지고 있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얼마나 좋으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부지가 얼마나 비싸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두 번째는 근데 그 부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라는 문제도 얼마나 생각해야 벌어들일 거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디플레라는 게 뭐냐면 물가가 떨어지거나 경제에 공급 과잉이 있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면 이 회사는 굉장히 희소하죠. 네. 자, 우리가 샤넬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우리가 가격 오르는 샤넬백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면 비싸고 희소하거든요.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 저거 관심 없어요. 왜 관심 그러세요? 없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 불황의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희소성같이. 사람들이 대기해서 가격 오르기 전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 소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아냥거릴 문제가 아니라 샤넬이라는 회사가 이 불황, 이 디플레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알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불황에도 가격을 올릴 수 올리거나 있는 회사. 점유율을 올릴 수 있거나 아주 매출을 중요하겠다. 확대시킬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경제가 리플레이션 상황 디플레가 벌어졌는데 이 디플레를 완화하고 어떻게든 경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어줄 때는 가장 혜택을 받는 자산들이 바로 뭐냐 하면 이런 수익을 불황에도 낼 수 있는 그런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지금 이번에 미국의 S&P 500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아직 역사적인 고점보다 낮아요. 그런데 나스닥 시장만 사상 최고치를 장중이지만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나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이 이 불황에서도 돈을 벌고 이 회사는 언컨택트 분위기 속에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들을 그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아주 그러면 정리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를 때는 상품, 실물 그러니까 주식 이익이 네. 늘어나는 부동산 이렇게 자산주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실물 주식 부동산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플레 때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가 안전하고 채권 투자가 안전하고 네. 또 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은 금은 인플레 이제 때 인기가 있어요? 디플레 때 인기가 있어요? 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1800년대부터 아무튼 시장 경제라는 게 지배적인 게 됐다라고 본다면 네.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값의 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른 만큼 금값도 상승하죠. 그래서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은 인플레가 날 때 해지해주는 커버를 해주는 거. 커버를 해주는 거. 커버해준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올라주는 특징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체 자산입니다. 대체 자산. 예. 그래서 이 대체 자산이 뭐냐면 얼터너티브 에셋이라는 걸 번역한 거죠. 네네. 즉 얼터너티브 에셋이라는 것은 기존의 경제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자산, 퍼블릭 에셋이 존재하는데 퍼블릭 에셋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주식 채권이잖아요. 네. 주식 채권 말고 또 다른 자산, 즉 주식 채권이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될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금을 많이 보게 되는 게 네. 바로 지금처럼 디플레이션 벌어져서 경제가 불안하고 중앙정부가 제로금리를 만들면서 돈을 저렇게 막 퍼부으되면 디플레가 왔지만 미래에 인플레가 올 수도 있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화폐라는 것의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불안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에게 대안이 되는. 그래서 대안. 달러가 약세일 때, 달러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약해질 때, 달러를 비롯한 지폐가 주는 매력이 약해질 때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 금값이 오른 건 특히 3월에는 금값도 폭락했었지만 네. 4월, 5월에 금값이 꽤 반등했고 특히 요새는 은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달러가 앞으로 약해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바로 그런 대안적 투자가 자금이 모인 탓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꼭 뭐 디플레 강하냐, 인플레 강하냐 그렇게 이것보다도 이제 좀 시장이 불안할 때 전통 자산의 대체품으로서의 수요가 있다. 지폐에 대한 대체품의 특성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로다. 답을 좀 찾았는데 뭐 추가적인 궁금증 있습니까? 아니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불황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희소성 가치가 있는
그것에 이제 투자의 기회 꼭 캐치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학습이 잘 된 건가요, 박사님?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랫게 꼭 감사합니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일단은 디플레이션의 이런 기본 바탕에서 인플레이션 아직 조금 멀다. 그러나 네. 또 좀 양쪽으로 다 걱정을 대비를 해야 될 그럴 그 변동성 장세인 것 같아요. 예.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동학 초보 허리 한번 개미가 꺾어야지, 허리 한번. 네, 한번 꺾어주시고 동학 초보 개미가 네. 동학 전투 개미가 되는 날까지 네. 10만 동학 전투 개미 양성소 네. 구독 꾹, 구독 꾹. 구독 꾹. 네. 좋아요 꾹 좋아요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